검찰이 조국 법무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망을 점차 좁혀가고 있습니다. 조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정경심 교수를 오늘 다시 소환했는데요. 한편 조금 뒤 서초동에선 지난 주말에 이어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대규모 촛불 집회가 열립니다. 전문가와 관련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아내인 배우자 정경심 교수, 지난 3일에 이어서 오늘 검찰에 또 소환이 됐습니다. 첫 조사가 좀 예상보다 짧은 8시간 정도에 끝난 만큼 오늘 이제 본격적인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부분에 대한 조사가 중점적으로 있을 걸로 보십니까? 네, 일단 조사에 앞서서 가장 먼저 이 피의자 서명 날인부터 받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첫 조사가 8시간. 예.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했는데 그때도 건강을 상당히 호소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래 이제 조사를 마치면은 피의자가 거기에 이제 서명 날인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안 했어요. 근데 이게 네네. 왜 중요하냐면은 아무리 이제 조서를 작성을 해도 피의자가 서명 날이지 않으면 나중에 그게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조사에는 가장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서명 날인 조사를 하고 네네. 이어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조사를 할 것 같아요. 역시 이제 크게 보면은 사모펀드 관련, 또 하나는 증거인멸 관련, 그리고 동양대학교 표창장 위조 이 세 가지가 될 건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모펀드 관련 의혹일 것 같아요. 예. 왜 그러냐면은 이미 이것과 관련해서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가 구속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한 70억 정도를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가운데 일부가 정경심 교수에게 흘러간 것으로 그렇게 검찰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심도 있게 조사할 것으로 보이고 네.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혐의가 입증이 되면은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첫 소환 때 비공개로 소환이 됐고 또 네. 조사가 8시간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건강상 이유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형평성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뭐 조국 장관이 현직 장관이고 그 부인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여론에서 이 사건이 애초에 터질 때도 공평성, 형평성 이런 문제에서부터 출발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조사 작성에 서명 날인도 하지 못하고 물론 몸이 안 좋은 것은 뭐 사실인 것 같고 네네. 체중도 상당히 많이 빠졌다고 이런 언론 보도를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상당히 뭐 정신적 충격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장관이지만 법의 적용은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상당히 컸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조국 장관도 정경심 교수를 이른 시간 내에 정식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도록 하겠다 이렇게 언론에서 밝혔듯이 마찬가지로 정경심 교수도 몸이 아픈 것과 관계없이 이것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일단은 반드시 지나야 할 그런 통과 의리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한 달에 걸친 압수수색 과정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것에 대해서 본인이 인정하든 거부하든 그거에 대한 어떤 절차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출두했다고 봅니다. 네. 조금 전에 배 교수께서 정경심 교수 검찰 구속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 다음 단계는 이제 그러면 현직 법무부 장관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역시 가능성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검찰이 과연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가, 그리고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결론이 나야 돼요. 예. 지금 이제 검찰에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두 갈래 네. 기류가 있는데 하나는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된다는 그런 기류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의 스타일상 직진 스타일이다. 원칙과 법에 따라서 좌고우면하지 않으니까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그리고 대대적으로 70곳이나 압수수색을 했는데 예. 대규모 수사 검사 또 수사관을 투입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은 그동안의 수사가 과잉 수사였다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이 하나 있고요. 네. 예. 반대로 만약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기각되면, 법원에서 예.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은 이게 법원에 의해서 과잉 수사라는 그런 판단이 내려진 것이기 때문에 네네. 앞으로 검찰의 수사 동력을 잃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서로
대립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결론적으로는 청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청구해가지고 영장이 발부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조국 장관에 대해서도 저는 소환해서 조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조국 장관이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규명하기 위해서라도 일단 검찰은 소환해서 조사를 해야 되고요. 네. 만약에 정경심 교수가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고 그런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조국 장관이 서로 연루된 의혹이 있다면은 검찰은 당연히 조국 현 법무장관도 소환해서 조사할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이제 현직 법무장관이 소환돼서 처음으로 조사를 받는 예. 그런 네. 초유의 일도 일어날 가능성이 앞으로 배제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원장님께도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조국 장관에 대한 직접적인 소환 조사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구속영장 청구가 이루어질 것 같고 그리고 구속영장이 이루어져서 받아들여진다면 그 후에는 조국 장관이 검찰 조사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뭐 조심스럽게 저는 전망을 합니다. 네.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증권사 직원이 하드디스크 교체 과정에서 옆에서 수고했다. 그런 것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범동 씨가 구속된 오촌 조카가 WFM 코스닥 상장사죠. 여기에서 허위 공시를 통해서 주가 부양 시도 혐의로 구속이 됐는데 여기에 이 시점이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이 임명된 게 2017년 이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PT를 통해서 이제 조국 장관이 봤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상황을 봐서라도 이것의 진위를 일단은 네. 검찰 측에서는 장관한테 물어볼 의무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조국 장관의 여러 가지 검찰 조사는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여기서 또 우리가 상당히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게 예. 정경심 교수가 만약에 구속이 되면 조국 장관이 그대로 장관직에 있을 것이냐라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네. 그래도 조국 장관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만약에 조국 장관을 소환해서 조사를 했을 경우에 또 네. 법무장관 자리를 지킬 것이냐 그럴 경우에도 저는 법무장관 자리를 지킨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조국 장관 본인도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라는 입장을 얘기를 했고 심지어는 이제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도 검찰 수사 결과 플러스 그리고 법원의 사법적인 판단을 받아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조국 법무장관은 지금 국회에서 현재 진행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또는 이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이 문제라든지 이런 이제 사법 검찰 개혁 문제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직을 유지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럼 최종심까지 사실 판단을 받으려면 굉장한 시일이 걸리는데 그때까지 그럼 이런 조국 정국이 계속 이어진다고 좀 예상을 하시나요? 이제 조국 장관이 언제까지 이 자리를 유지할지는 모르겠어요. 네. 일각에서는 뭐 총선 때 움직일 수도 있다. 또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회 패스트트랙 법안이 처리될 때까지 있을 수 있다. 또는 말씀하신 대로 뭐 대법원에서 최종심에서 판결이 내려질까지 있을 수 있다라는 이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일단 여권에서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내려놓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어떠한 변수에도 불구하고 조국 장관이 직을 유지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저는 이제 조금 다르게 네. 물론 이것이 이제 조국 장관의 뜻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저는 대통령을 저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관은 6개월을 할 수도 있고 네. 1년을 할 수도 있고 2년을 할 수도 있고 문재인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할 수도 있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네. 다만 지금 직후에 내년에 총선이 있고 그다음에 대선이 있고 지금의 이 진영 논리로 간다면 조국 문제로 인해서 야권의 지지층이 결집하는 그런 효과가 상당히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여권은 항상 항시라도 어떻게 결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만 야권은 그동안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지리멸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조국 장관이 계속 물론 뭐 검찰 조사받고 그리고 구속 기소되고 이런 상황에서도 유지를 한다면 점점 더 야권은 조국 문제 하나만 가지고도 야권을 결집할 수 있는 그런 큰 모멘텀이 되고 예. 그 사이에는 여권한테는 어떤 리스크가 있냐면 여권의 전통적인 공정과 정의라는 그런 가치, 중도층
그리고 2030 청년들이 이탈할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여권과 대통령한테 더 큰 그런 리스크가 올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네.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인지는 모르지만 장관이 결재 해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점이 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집회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이제 조금 후면은 서초동에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가 또 열리게 됩니다. 뭐 참석자 숫자는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지난번보다 더 많은 300만 명이 지금 예상되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난 3일 그 광화문 촛불 집회가 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뭐 방금 제가 말씀하셨지만 가치의 문제, 네. 공정과 정의의 문제에서 진행의 논리 이것은 정치권이 이런 것들을 방기하고 유도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국민과 지지층들이 정치권의 흐름에 따라서 이리저리 우왕좌왕하고 물론 소신껏 집회에 나가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촛불 들고 검찰개혁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떤 법의 형평성을 해서 태극기 집회 이런 식으로 해서 보수와 진보가 각기 다른 지역에서 이런 집회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지금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것이 위인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네. 대표자를 뽑아서 대표자로 하여금 우리의 어떤 입법화라든가 정치 활동을 이어지는 이런 것들이 지금 실종되고 있는 이런 상태 상당히 저는 위중하다고 보고 정당과 정치의 목적이 기본이 뭐냐면 혼란을 질서로서 전환시키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 지금의 이런 상황을 보면은 정치권에서 오히려 진영 논리를 해서 내년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해서 자기 어떤 진영 논리를 해서 지지층을 결집하는 그런 수단으로 쓰지 않는가 이런 상당히 저는 이 광장의 정치가 물론 21세기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부정적인 요소가 훨씬 크고 제도권 정치를 무력화시키는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렇게 나가서 다 직접 민주주의 할 거면 여의도가 왜 필요하냐 이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여기엔 좀 동일하시나요? 상당히 지금 이제 정치가 실종됐다. 말씀하신 대로 대의민주주의가 지금 위협받고 있다. 그럼 이제 대의민주주의의 상징인 국회라는 기관이 지금 사실상 실종된 것 아니냐,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에 저는 이제 100% 공감을 하고요. 저는 이제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의 양상은 직접적인 자기 의사를 표출하는 것을 넘어서 숫자 대결 양상으로 가고 있거든요. 세 그래서 대결처럼. 그렇습니다. 세 대결, 이제 진영 대결. 근데 뭐 진영 대결로도 갈 수 있다고 보지만은 이거는 지금 극단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거에 지역 감정으로 인해서 만국적인 우리가 분열 사태를 맛봤는데 지금도 그런 양상으로 치닫고 있지 않나 하는 이제 우려가 크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일부 전문가들 지적했지만은 사회적 내전으로까지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이제 한쪽에서 200만 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300만이다. 그럼 이제 이쪽에서 300만 하니까 그럼 우리는 또 300만 더 하겠다. 네. 그럼 이쪽은 뭐 400만, 500만. 그럼 전 국민이 양패로 나눠가지고 싸우겠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무력 충돌까지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저는 이제 그런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특히 이미 이제 광화문 집회 일부의 30-40명 정도가 강목 시위를 하다가 경찰에 체포돼서 연행이 돼서 조사를 받는 그런 문제도 있었는데 저는 이제 안타까운 것은 결국 이제 제도권 정치가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국민과 갈등의 대립을 제도권으로 정치권으로 소화해내서 해결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의 정치권들은 갈등과 분열을 선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런 이제 국민들의 분열과 대결 양상이 정치권 전체를 불태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정치권이 제 역할을 해야 된다. 네. 특히 이제 일부 과격시 양상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은 청와대를 함락하자 또는 뭐 대통령을 체포하자. 그리고 또 여기에 지금 야권의 지지자들 플러스 야권의 정치 지도자들도 여기에 지금 부안해동하는 이런 모습은 굉장히 잘못됐다. 따라서 지금은 대통령 그리고 여야 떠나서 정당의 지도자들이 이런 정치 실종의 사태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네. 제 역할을 강력하게 해야 된다라는 좀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국론이 분열되는 양상을 보인다는 것, 뭐 네. 보수든 진보든 또 우리 사회 전체로 봤을 때도 이게 득이 될 게 없다 이런 지금 우려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통합의 정치, 탕평의 정치 네. 여러 가지 좋은 말이 많지 않습니까?
결국은 전 국민이 하나로 되는 것. 일단 대선 국민이 끝나면 대통령도 상대방 예를 들어서 보수 진보의 대통령이 되면 보수층을 끌어안는 이런 것들이 이제 탕평의 정치인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이제 실종돼 있는 것이 현실이고 지지층을 향한 정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지층과 반대되는 그런 이면적인 이익을 가진 집단과 같이 해야 하는 것이 이제 지도자의 필수 항목인데 예. 이런 것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어렵고 이런 것들이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것이 상당히 큰 뿌리 깊게 이런 것에 대한 진영 논리가 거기에서 굳어진 것 같고 그 와중에 지금까지 계속 3년 동안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서 물론 새로운 정권이 출발해서 개혁이라든가 적폐 청산이라든가 이런 거를 상당히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제도권 정치를 살려야 되는 것 이것은 대화와 타협 그리고 거기에는 양보라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당과 야당 그리고 대통령 이 삼일체가 서로 양보할 수 있는 그런 포용력 이런 것들을 키우지 않는 한 결국은 서로 양보하지 않는 이 시점이 지금 서초동과 지금 광화문 예. 여기서 시위로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결국은 이것은 정치권에서 풀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 교수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폭력 사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결국은 그러면 국가적인 불행한 사태가 또다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막는 질서를 여러 가지 혼란을 질서로서 정환시키는 그런 본질적인 기능에 정치권이 앞장서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를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예. 하나는 지금 우리의 정치가 굉장히 사법화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정치권에서 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다 검찰에 고소고발해서 검찰이 판단하게 하고 또 그리고 법원이 판단하게 예. 지금 하고 있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사법의 정치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해야 되는데 자꾸 정치권이 검찰에 고소고발하니까 검찰이 결국은 최종 판단자가 되는 거고 최후의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정치권이 검찰에 정치 공간을 열어주는 그래서 역설적으로 검찰이 정치화되는 그리고 사법부가 정치화되는 이런 굉장히 좋지 않은 정치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동시에 또 하나는 제도권 안에서 국민들의 갈등과 대립을 조정하고 해결해야 될 정치권이 자꾸 이제 거리에서 예. 집회와 시위로 그러니까 이른바 거리 정치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대결의 거리 정치, 광장 정치에 또 정상적인 제도권 정치가 또 문을 열어주고 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국민의 갈등과 대립이 정면으로 거리에서 광장에서 부딪히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국가가 불행해지고 국가가 불행해지면은 국민, 국가 구성원 모두가 불행해지기 때문에 이 상태에 대해서 대통령, 여야 정당 지도부들이 매우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지금 그런 상황이다. 이 말씀을 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청와대가 지금 보면은 지난 주말에 서초동 집회에 대해서는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라는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나왔고요. 반면에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는 입장이 없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이런 태도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 저는 뭐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일 때 만약에 그런 사태,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것이 광화문에서 열리면 어떻게 하겠냐. 그럼 대통령 그때 후보께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직접 나가서 설득하겠다. 예. 그런 뭐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어떠한 사안이 있을 때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한테 나가서 의견을 피력하겠다. 그래서 그때 국정원장도 직접 처음에는 대통령께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역풍이 상당히 또 컸었는데 이런 것들이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되고 본인의 어떤 대통령의 의식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는 쭉 이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물론 뭐 검찰개혁 누구나 국민 누구나 원하는 걸 겁니다. 뭐 지금 촛불을 든 분, 서초동에 촛불을 든 분뿐만 아니고 모든 국민이 검찰개혁은 당연히 인권을 바탕을 해서 하는 것은 이제 원하는 것인데 그리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사회가 지금 양분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보수와 진보의 논리로서 양분되고 있고 거기에다가 지금 조국 장관 문제로 인해서 더 크게 이것이 지금
서초동과 광화문 이렇게 이등분돼서 지금 여러 가지 혼란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 어떤 진영의 대통령이면 그건 정말로 이 나라가 정말 혼란스럽게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선 후보 시절 때 그런 초심으로 가서 정말 야당 대표, 황교안 대표 만나자. 그래서 우리가 정치권이 이렇게 야당이 길거리에 나가는 나도 야당 대표일 때 이런 것을 해봤지만 우리 이것을 제도권으로 한번 흡수를 해보자. 예. 이런 모습을 대통령으로서는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어떤 담대한 그런 모습을 저는 보여줄 때가 됐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청와대에서 보수 집회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할 바가 없다. 물론 그런 여러 가지 저간의 사정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조금 집권 세력이 조금 더 이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깊이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찰 행보도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의 두 번째 검찰발 개혁안이 나왔습니다. 이제 포토라인이 2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평가를 내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은 원칙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비공개 소환 조사가 맞습니다. 아까 이제 교수님과 제가 좀 다르게 보는 게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도 비공개 소환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수사 공모 준칙 사항에도 보면은 공개 대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위공직자, 이른바 공인들에 대해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정경심 교수는 이제 포함이 되지 않으니까 비공개로 소환 조사한 것이 맞고요. 이게 결국 이제 피의자의 인권 문제로 연결이 됩니다. 예. 그게 무슨 얘기냐면 포털라인에 세워가지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거죠. 그리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 서는 순간 국민들은 이 사람은 유죄구나. 그 유죄의 낙인을 찍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방어권이 손상당하는 것이죠. 네. 정당한 법의 판단을 받기가 사실은 불공평한 게임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원칙적으로 없애는 것이 맞고요. 예. 지금 이제 이게 문제는 추진되는 과정에서 어떤 배경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검찰총장이면은 어쨌든 간에 상급자가 조국 법무장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것을 말씀하신 대로 26년 만입니까? 예. 그 만에 이제 이게 1993년도에 정주영 회장이 여기에 출두하면서 카메라 기자의 이 카메라에 머리를 부딪혀가지고 부상을 입는 그걸 이제 계기가 돼가지고 쭉 지금까지 이걸 이제 나름대로 정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걸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자신이 검찰 개혁의 주도권을 지겠다. 네. 명분을 조국 장관에게 뺏기지 않겠다라는 그런 배경이 담겨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지금 일각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검찰 개혁에 지금 반발하기 위해서 조직적 저항 차원에서 검찰의 이기주의 차원에서 지금 조국 일가에 대해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지 않느냐라는 예. 이제 그런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심을 좀 본인 입장에서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검찰 개혁이 이렇게 선제적으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좀 분석이 됩니다. 네, 이 법무부가 포토라인 관행을 폐지하는 그런 공보준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서 이렇게 또 대검이 포토라인을 없애겠다 개혁안을 내놓은 것 말씀하신 대로 서로 간에 좀 주도권 싸움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뭐 다급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원래 이것이 2021년 12월 31일 법제처에서는 상위법이죠. 상위법이 개정되고 나서 이 포토라인 관행, 이거든 피의 사실 공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검찰총장 입장에서도 대통령의 특별 지시다. 이런 식으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고 검찰총장은 대통령의 직속 상관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어길 수도 없을 것이고 선제적으로 인권을 보호하겠다는데 이거에 대해서 반대할 국민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사회적인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검찰총장이 생각을 한 것 같고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헌법상의 국민의 알 권리도 있습니다. 예. 사실 피의사실 공표죄도 있지만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특히 여러 가지 사회적인 국가적인 지도자들과 관련된 이런 것들은 당연히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언론 감시와 견제도 검찰에서 받아야 되고 여기는 물론 기준적으로 보면은 인권보장이라는 큰 아젠다가 위에 상위에 랭크되어 있고 인권보장이라는 것 아래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언론의
감시라든가 견제는 어떻게 수렴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을 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뭐 조국 장관 후보에 대한 너무 지나치게 지난번 국정농단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검찰이 동원되고 했기 때문에 검찰 조직을 위한 것이 아닌가 이렇기 때문에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물론 대통령의 지시도 있지만 선제적으로 이런 개혁을 단행했을 가능성이 이제 크다고 봅니다. 네, 이게 참 역설적인 게 이렇게 포토라인이 사라지면서 수혜를 받는 게 조국 장관이 첫 번째이거든요. 조국 장관 가족들이 첫 번째인 거거든요. 이 부분을 놓고 시점에 대한 해석이 많은데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일각에서는 특히 이제 보수 언론에서 그런 문제 제기를 해요. 전면적으로 공개 소환 제도를 폐지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당장 조국 장관이 소환될 경우에 그 수혜자, 첫 수혜자가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조국 장관이 소환될지 안 될지는 아직은 미지수니까 모르죠. 이제 상당히 예단이 좀 심한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헌법에 따르면 모든 우리 국민들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판단해야 되니까 이렇게 공개적으로 소환해서 낙인 찍기라든지 사실상 유죄 취급하는 그런 잘못된 수사 관행은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저는 좀 바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서 동시에 좀 우려되는 것은 지금 앵커께서 지적했듯이 그러면 국민의 알 권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이제 고위공직자들의 경우 특히 이제 국회의원이라든지 뭐 차관급 이상이라든지 청와대 비서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경우는 이제 굉장히 권력자인데 만약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공개 소환 안 하고 비공개 소환할 경우에는 깜깜이 수사로 가가지고 국민 여론의 감시망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봐주기 수사가 작동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문제도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정교한 그런 고민에 따라서 해법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리고 어제 사실 하루 종일 또 관심을 받았던 게 조국 장관 딸이죠. 조민 씨의 인터뷰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그동안은 거의 언론과의 직접적인 접촉은 꺼려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갑자기 뭔가 심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 이유가 좀 뭐라고 분석하고 계십니까? 뭐 딸로서는 여러 가지 그동안 이제 고민을 했을 것이고 검찰 조사서 받고 그리고 어머니인 정경심 교수가 지난번 8시간 조사받고 몸이 안 좋아서 다시 도장도 못 찍고 왔다가 다시 지금 소환 통보를 또 받고 이런 와중에서 딸의 입장에서 그동안 본인이 했던 여러 가지 기억을 되살려서 딸의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한 행동이 이것이 법에 저촉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개연성도 있습니다. 그것은 딸의 입장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나 때문에 이렇게 검찰 조사도 받고 여러 가지 상당히 심각한 그런 상황으로 지금 내몰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의 일원으로서 용기를 내서 언론에 김어준의 뉴스공장이죠. 여기에 이제 녹음 형식으로 딸인 조민 씨가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 이것은 어른들의 행동이 위법하냐 위법하지 않냐 이런 것이 문제지 뭐 조민 씨가 이것은 뭐 봉사활동을 했니 안 했니 그리고 이것이 잘 됐니 잘못됐니 이런 것을 따질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언론 인터뷰는 아니고 다만 가족의 일원으로서 여기에서 검찰 조사 받은 입장에서 딸의 심정을 여론에 호소하는 그런 뭐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했지만 이것에 대해서 이제 뭐 상당히 또 비판적인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어떤 정답이 없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하나를 보는 것도 진영의 논리로 이제 이렇게 보는 그런 거기 때문에 결국은 마지막에서는 이것을 사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처리되고 그것을 믿는 수밖에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아버지의 만류도 뿌리치고 이제 나왔다고 이야기를 했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머니가 걱정되는 부분을 상당히 좀 강조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 인터뷰가 좀 적절했다라고 보시는지 어떤 점을 좀 눈여겨 보셨습니까? 네,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본 것은 상당히 본인은 좀 억울해하구나. 그래서 본인도 표현했지만 우리 온 가족이 언론의 사냥감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너무 잔인하다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표현했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언론의 오보를 두 가지를 지적을 했어요. 하나는 자기가 집에서 인턴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건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하나 있고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가
쓰러지지 않았는데 거짓말로 119를 불렀다라고 이제 언론에서 보도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고 실제로 쓰러졌다. 그래서 검찰에서 119 구급차를 부를까요 하니까 소란을 피우기 싫어서 그냥 내버려 뒀다라는 이제 이 두 가지 부분을 언론에 대한 서운함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즉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 조민 씨가 적극적으로 여론전에 나서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부모들이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몫을 내야 되겠다. 왜냐 자기가 성인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뒤집어 쓰는 건 원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그런 판단을 했다고 해요. 다만 이제 여기서 본인이 좀 말이 안 맞는 부분은 자신은 실제로 인턴도 했고 봉사활동도 했고 위조도 안 했다. 그런데 만약에 대입 그게 취소가 되면 고졸도 좋다라는 부분을 했는데 네네. 그러면 자신이 떳떳하게 했다면은 그게 취소될 이유가 없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 어쨌든 조민 씨도 여론전에 나섰고 또 기존의 보수 언론도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했고 그렇지만은 결국은 법정에서 결론이 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그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한 게 아니냐, 자기가 해명하고 싶은 부분만 선택적으로 해명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난도 나오고 있거든요. 뭐 소송을 이제 하다 보면 네. 이제 준비 서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기한테 유리한 것은 다 얘기할 수가 있고 이 딸 조민 씨 같은 경우는 여론한테 호소하는 측면이 상당히 지금 강한 것 같고 이것이 법정에서 이것을 해서 받아들이거나 물론 이미 검찰 조사 때 이거에 대해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팩트가 중요하고 예. 그리고 이것에 대한 타당성 있는 행동이 됐냐 안 했냐 전후 맥락이 중요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절차적인 정당성이 있냐 없냐 이 세 가지가 맞아야만이 이것에 대해서 유죄냐 무죄냐 이런 것을 확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검찰 수사와 그리고 재판에서 이것에 대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고 물론 형사 피의자들이라든가 다 보면은 본인 위주로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기 때문에 네. 물론 이런 것도 일면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이런 것들이 전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일정 부분 참고는 되지만 결국은 이 세 가지가 결정한다고 봅니다. 그 최성해 총장 관련 이야기는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해요. 최 총장은 봉사활동 자체가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조민 씨는 실제로 만나서 인사도 드렸고 용돈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최 총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국 장관 가족의 입장에서는 서운하지 않겠어요? 말씀하신 대로 평소에 격려도 받고 또 용돈까지 주셨던 분이 그 표창장을 본인은 지금 조민 씨는 전혀 위조한 적이 없다. 그리고 실제 봉사를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총장은 정상반대인 얘기. 봉사한 적도 없고 위조까지 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이제 믿었던 조민 씨를 포함한 조국 장관 일가족은 엄청난 배신감을 지금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이 문제 또한 어쨌든 간에 그 문제를 제기한 최 총장 본인 또한 엄청난 여러 가지 문제가 노출됐지 않습니까? 학력 위조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 문제도 결국은 검찰 수사가 어느 정도 정말 정밀하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또 이 검찰 수사 결과를 과연 재판부가 받아들여질지에 따라서 이 부분이 결정되고 또 그 결정에 따라서 전국이 요동칠 건데 이 부분이야말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정치의 사법화가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어떤 상징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제 최 총장과 조민 씨가 물론 총장 입장에서는 아버지 그리고 그 정경심 교수 그 딸이기 때문에 얼마나 기억했습니까? 같은 교수 같은 대학 총장이고 그 교수의 딸이기 때문에 예. 인사를 하면 정말 용돈도 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식사도 대접하고 그런 것은 당연한 건데 중요한 것은 정경심 교수가 이거에 대해서 위임에서 표창장을 발급했다 이런 지금 주장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주변적인 정황은 다 필요 없고 결국은 팩트라고 봅니다. 이것이 내 귀에 있냐 없냐 내 귀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것을 하실 수 있는 거고 내 귀에 없으면 해줄 수 없는 것이 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적인 맥락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떠나서 내 귀로 하나를 놓고 판단하는 것이 법적인 절차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호 세한대 교수 장성우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